한경대 수석 부의장께서는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의 평통이 왜 필요하며 또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이 문제라고 하는데 아마 재미동포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 참으로 심각하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쩐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남북 간에 있어서 처한 북한 관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북한의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분단 70년 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만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한 미국까지도 모든 나라에게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의 문제는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부나 평통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8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통일을 위한 민족적 이지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그러한 핵심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1981년 헌법을 개정할 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에 관해서 자문 건의하는 기관으로 평통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했고 1987년 개헌 때는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렇게 기관 명칭을 바꿔서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해외 동포 사회에서 과연 평통이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느냐 어쩌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평통은 이제 재외동포 사회에서 우리 재외동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심체로서 바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외 동포 750만이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의 뜻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국가 간 외교에 있어서 사실 공공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미국 동포사회만 하더라도 주류사회나 또 정치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우리 이 동포사회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재미동포 여러분들이 통일 과정에 있어서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 또한 이제 평통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모든 조직이 그럴 겁니다만은 특히 해외 동포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평통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이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바로 이제 그 나라 국적을 가진 고려인과 또 우리 수교 이후에 1990년대 초 이후에 새롭게 진출한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존재하는데, 여기 같은 한민족이지만은 바로 카자흐스탄인, 키르기즈스탄인, 러시아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같은 민족이면서도 국적을 달리하는, 그리고 또 그 역사와 여러 가지 기반을 달리하는, 그렇게 그 두 사회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를테면 카자흐스탄의 경우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도 우리가 평통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인 동포도 같이 평통을 하니까, 바로 평통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고려인 사회와 우리 한인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혹시 그동안 우리 평통이 동포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괴리가 있었다든가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욱 그러한 그 괴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타파해서 오히려 동포 사회의 모든 뜻이 하나로 모여지는, 적어도 통일에 관한 하는 뭐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재미동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그동안 동포 사회에서 평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 평통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저희가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를 몇 달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입장은 더 이상 뭐 그 제재가 가할 수 있는 제재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근과 채찍 현 정부에서는 어떤 기조로 이 대북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본은 신뢰와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안보 태세를 갖춘 후에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현안을 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저는 이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도발, 협상, 보상이라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저쪽에서 사고를 치면 협상을 하고, 그 협상해서 보상을 해주고, 바로 이러한 악순환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1972년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돼서 2012년 말까지 40년 동안에 남북 간에 606번의 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을 통해서 224건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말에 대선에 당선되고 취임 준비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훑어봤더니 이게 224건의 합의서가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고 전부 다 휴지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남북 간의 도대체 회담 그리고 협상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해를 공통의 이해를 갖는 것. 이를테면 공해 문제라든가 뭐 공통의 이해 갖는 문제가 많습니다. 뭐 기후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들, 그러한 것들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우리가 합의를 하고 실천을 해가자. 그러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군사 정치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해야 비로소 실효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바로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정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하나씩 우리가 좀 해가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취임 2주일을 앞두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취임 후에 바로 뭐 당장 뭐 무슨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이 휴전협정 백지화를 선언을 하고 뭐 전쟁 일촉즉발의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지만은 우리 정부는 전혀 거기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내 파견한 인력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리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바로 우리 관리 인력 600여 명을 그대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입주 기업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 정부가 그럼 보험 처리하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 북한이 먼저 손을 뻗어가지고 이제 남북 간의 합의를 이룬 것이 이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되 국제화에도 합의를 했고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의 그 원활화를 위한 그러한 내용도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정상화를 시켰는데 지금 정상화된 이후에 그 이후에 당시 정상화할 당시에 하기로 한 합의했던 것들이 전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서 국제 대회가 있어서 북한 선수단이 참여를 할 때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칙대로 하자. 국제 관례대로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북한 선수단 체제비 2억 원 가까운 돈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북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정상화가 돼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만은 북한은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달고 그리고 대화에 응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좀 전제 조건 없이 일단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뭐가 문제이고 뭐를 풀 건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도 북한이 우리 남북 대화에 응할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또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뭐 남한의 힘에 의해서 이제 통일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북한 내부에서 이제 어떤 그 간부에 의한 그 암살이라든지 측근에 의한 암살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의장님께서 보시는 그 가장 좀 바람직한 통일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라도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북한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베트남이나 중국도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로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행을 해서 국민들에게 부가 형성이 되고 정말 참 공산주의 시절에 굶어 죽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배고파 허덕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중국 사람만 해도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여행을 오고 그렇습니까? 근데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맥혀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개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해외 여행하는 거 그건 변론으로 하고, 외부 사람들이 북한에 여행하는 것조차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고,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도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남한 북한이 남북이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가령 독일의 경우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렇거든요. 호네커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동독 주민들이 자유투표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그렇게 수립된 정부와 서독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0개월도 안 돼 가지고 결국 통일 독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인권의 보장 문제, 자유의 문제, 이러한 인권, 그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북한 인권이, 주민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통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